17 2000년대 전후의 경제위기. 2000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증가하는 세계화, 금융화, 부와 권력의 불균형 현상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기법의 고도화, 복잡화로 인하여 경제위기의 파급효과가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증가하면서 금융기술은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 전문가들은 위험의 해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복잡한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법의 사용은 2000년 이후 경제위기의 발생에도 기여했는데, 파생상품의 사용은 투자자들이 많은 양의 레버리지와 위험을 떠맡을 수 있게 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금융기관의 붕괴에 기여했다. 옵션 가격 결정 이론으로 유명한 블랙숄즈 모델, 블랙숄즈 마델을 개발했던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슐즈와 같은 스타들을 파트너로 영입하며 야심차게 글로벌 자본시장에 뛰어들었던 LTCM이라는 헤지펀드는 그들의 정교하고 복잡한 계량 모델에도 불구하고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그들이 투자한 러시아 국채 가격이 폭락하자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전인 1995년에는 베어링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사에 근무하던 닉 리슨이 니케이 225 지수와 관련한 스트래들 방식의 옵션을 팔고 선물 계약을 사는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수년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88,888이라는 에러 계좌에 보관하면서 장부 조작을 통해 손실을 은폐하였다가 일본의 고베 대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 감사와 자수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한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던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y, 이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 모어기지 백트 세큐리티, 부채 담보부 증권,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주택담보대출채권, 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등 각종 파생상품이 개발되었고, 이들 상품이 리스크를 해지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으로 믿었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부동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레버리지 비용이 감소하였고,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 소유의 문화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점차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자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여 집값이 급등하고 개발 수요가 증가하였다. 수요가 많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대출 기관들은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 점수가 낮고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 시장에서도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던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부를 축적한 중동의 국부 펀드나 각국의 연기금, 미국의 저금리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풀린 국제 자본들이 안전 자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발달한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AIG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우량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호황을 맞이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상위 등급인 프라임과 LTA 등급의 모기지와 함께 풀을 이루어 MBS라는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졌고, MBS는 신용도와 위험, 수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트렌치라는 클래스 등급으로 나뉘어서 주식이나 다른 상품들과 뒤섞인 CDO나 모기지 상품들로만 묶은 CMO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이 되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각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CDO나 CMO 등은 분산에 의한 위험 해지를 통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대출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기에 부실한 서류들과 복잡하게 쪼개지고 합쳐진 유동화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CMO와 CDO 등에 대한 파생 상품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항상 그렇듯 금리는 인상되었고 버블의 붕괴와 경제의 연착륙을 목표로 통화 긴축 정책이 취해졌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1%에서 5.25%로 인상했다. 부동산의 과잉 공급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높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주택에 대한 압류가 늘면서 부동산은 더욱더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들의 비용은 더 커졌고, 그들의 파산은 더욱 늘어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불이행으로 엠비즈, CDO, CMO 등 관련 파생 상품들에 대한 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기관인 뉴센추리 퍼이낸셜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당겨졌다. 2008년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5위인 베어스턴스 은행이 파산하였고, 그해 여름에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 대출은행인 인디맥, 페니맥, 프레디맥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4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3위 메릴린치는 보아에 팔렸다. 그리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 어메리컨 인터내셔널 그룹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자동화 회사인 GM이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미국 내 위기의 파장은 컸고,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만 2조 8,10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한국의 총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이고, 세계 7위인 프랑스의 총 GDP가 2조 7천억 달러 정도이니 미국 정부에서 쏟아부은 돈은 프랑스의 연간 국민 총생산보다 많은 수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상품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약 13조 1천억 달러에 달했고, 전체가 부실로 손실을 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호황기의 엠비즈, CDO 등으로 재미를 보았던 투자은행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모기지 상품의 위험에 대비하여 시디즈라는 보험 성격의 상품도 많이 계약을 하였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서브프라임 관련 지불 요구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디즈에 의한 상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최전선에서 대출해 주었던 상업은행과 뉴센추리 퍼이낸셜이 한차적으로 파산하였고, 이들로부터 모기지를 받아 풀을 만들고 엠비즈라는 증권을 만들었던 인디맥, 페니맥, 프레디맥과 같은 회사들이 엠비즈의 부실화로 2차적인 파산을 당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엠비즈 상품을 공급받아 CDO, CMO 등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던 투자은행들인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등이 CDO 등 파생 상품의 부실화로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였던 AIG는 이러한 파생 상품의 부실화에 대한 보험 성격의 시디즈를 팔아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역시 엠비즈, CDO, CMO 등의 연쇄 부실로 인한 시디즈 계약 이행 요청이 밀려들자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대공황과 일본 경제의 전문가로 양적 완화에 대한 전문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은 금융기관과 기업 등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고 판단한 그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0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시장에서의 국채 매입과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한 파장으로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였고, 소위 피그즈, 포어처겔, 이털리,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로 전파되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 세계 확산을 막기 위해 G20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통해 세계적 경제 공조 체제를 강조했고, 달러화 통화 스와프 계약과 같은 달러화의 공급을 통해 각 국가의 외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